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천재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만바, Linear Time Sequence Modeling with Selective State Spaces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만바라는 모델이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나 역사적인 흐름이 많기 때문에 발표가 조금 길어질 예정인데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 나온 목차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신 내용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프리리미너리에서는 만바의 포지셔닝, 만바가 왜 나왔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핵심 개념인 이 셀렉티브 스테이트 스페이스란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towards 만바에서는 만바 이전에 만바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relative works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 웰컴 만바에서는 이제 만바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어떤 걸 어떻게 해결해서 뭐가 좋아지는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여섯 번째 delve into 만바는 구현과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인데 이 구현 파트는 페이퍼 리뷰에서는 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후편으로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면 업로드를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만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총정리입니다. 먼저 프리리미너리입니다. 만바를 세 줄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저희가 잘 아는 T스텝 이전까지의 토큰이 들어왔을 때 T번째 토큰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SSM 시스템을 이렇게 깊게 쌓아서 만든 모델입니다. SSM이라는 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신호 아니면 시간을 인풋으로 받는 어떤 펑션의 값을 모델링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체적인 에코시스템이 크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다 라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트랜스포머에 대항하는 변종 모델이 나온 건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 정도로 또 지금 속도로 여러 곳에 적용되는 수준은 흔치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시도가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만바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지, 어떤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좀 살펴보자면 LSTM is that long-lived transform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꽤 오래전부터 딥러닝 아키텍처의 헤게모니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런 트랜스포머의 뛰어난 성능 그리고 빠른 훈련 속도 덕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트랜스포머가 아닌 다른 아키텍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파고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포머의 핵심 연산이라고 볼 수 있는 어텐션으로부터 많은 특징들이 파생이 되는데요. 어떤 GPT 스타일의 Next World Generation 태스크로 생각을 해보면 어텐션 덕분에 트레인의 병렬화가 가능해집니다. 즉 한 번의 포워드로 모든 타임 스텝의 토큰 제너레이션에 대한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의 병렬화가 가능하다. 즉 그래서 빠른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어텐션 때문에 하나의 토큰을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리니어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모적인 서칭을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어텐드를 해야 하는 스테이트의 수 또한 리니어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메모리의 필요량도 리니어하게 늘어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리커런트한 모델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메모리,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의 업데이트가 이런 병렬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훈련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이전 타임 스텝에 대한 메모리가 다음 타임 스텝의 인풋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병렬화가 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메모리가 전체 시퀀스의 토탈 정보를 다 들고 가기 때문에 어떤 코스트가 낮고 빠른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NLP에서 트랜스포머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와 트랜스포머가 아닌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를 나눴을 때 트랜스포머는 전체적인 코스트를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RNN 계열로 대표되는 논 트랜스포머 계열은 훈련 속도의 증가와 트랜스포머만큼의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개선점에 대한 기조는 그들 아키텍처의 핵심 요소이자 철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텐션은 모든 시퀀스의 정보를 어디 담기보다는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철학이 녹아있고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소모적인 서칭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높을 수밖에 없고 RNN의 경우에는 히든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에 그럴 필요 없이 전체 시퀀스의 정보를 어떤 파이나이트한 메모리에 잘 담자는 그런 철학이 녹아있기 때문에 모든 토큰에서 직접 정보를 가져오는 어텐션에 비해서 성능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전 스텝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훈련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단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굳이 왜 시퀀스의 정보를 모아서 저장을 해둬야 되냐? 그냥 각각의 정보에 내가 알아서 텐드를 하고 종합을 하겠다. 단 여기서 나오는 단점으로 근데 그 길이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과 메모리를 좀 효율적으로 그러면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과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페이지드 어텐션, 플래시 어텐션, 스트리밍 LLM과 같은 어떤 최적화나 경량화와 같은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이 RNN 계열에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언제 다 보겠냐, 메모리에 잘 저장을 해놓으면 되는 일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그런 공간에 어떻게 컨텍스트의 정보를 잘 저장을 할까, 또 훈련을 어떻게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RWKV, 라쿠브나 레트넷, 하이에나 하이어라키 같은 연구들이 모두 이런 계열의 연구들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바는 이러한 계열, 이러한 니즈의 어떤 철학을 계승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겁고 어떤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바의 포지셔닝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바라는 유명한 모델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보면 이런 SSM,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자체의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당위성을 느끼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SSM을 써서 모델링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차근차근 보면 SSM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함수 값이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이런 함수가 있고 이때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 입력 값을 제일 처음 시점부터 지금 t 시점까지 확보했을 때 그 시점의 출력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즉 t 시점에 어떤 입력값 ut라는 스칼라 값이 들어왔을 때 그 시점에서의 출력값 yt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SSM은 어떤 컨티뉴스한 타임 도메인에서의 시퀀스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단순히 UT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UT 인풋과 YT 아웃풋을 이어주는 어떤 레이턴트한 스페이스의 피처 XT라는 게 있고 이 XT가 N-디멘셔널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 존재를 하고요. 이 일종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 전체 시스템을 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려서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벡터 관점에서 한번 보면 결국 각 시점에 대해서 인풋 스칼라 UT가 있고 아웃풋 스칼라 YT가 있고 그에 대한 히든 벡터 XT가 존재를 하게 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 SSM에서는 인풋을 U, 히든 스테이트를 X라고 표기할 때가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의한 세 가지 값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운용을 하게 되냐면요. 일단 A와 B는 스테이트, 즉 메모리의 업데이트에 관여를 합니다. A는 보시면은 여기 n by n의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래서 n 디멘전의 히든 스테이트 XT를 받아서 리니어 트랜스폼을 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A는 이 메모리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이 B는 벡터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 UT, 즉 인풋인 스칼라를 받아서 히든 스테이트의 차원인 n 디멘전으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값이 더해져서 이 XT의 도함수, 즉 XT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즉 지금 히든 스테이트 XT의 상태를 이렇게 A로 변환시킨 값과 인풋인 UT를 B로 프로젝션 해준 값을 더해서 이 히든 스테이트 XT의 변화를 결정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C와 D는 각각 벡터이고 스칼라이며 그래서 똑같이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인풋을 받아서 YT라는 출력해야 할 스칼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C는 XT,
즉 히든 벡터를 스칼라로 매핑해야 되기 때문에 벡터가 되는 거고요. d는 인풋 스칼라를 변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스칼라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xt의 변화와 yt라는 것을 이 xt와 ut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ABCD의 쉐입이 정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쉐입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뒤에서 이해하기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이 모든 SSM이 참고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살펴볼 대부분의 딥 SSM 모델은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스칼라인, 싱글 인풋, 싱글 아웃, 시소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D의 경우에는 사실 너무 간단한 연산이기도 해서 생략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뒤에서는 나오는 SSM들은 전부 다 A, B, C 세 가지의 컴포넌트만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식을 봐도 뭔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함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딥러닝에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쓸까를 생각을 했을 땐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도함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SSM이라는 것이 원래는 Continuous Flow를 모델링을 하기 위해 있는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인데 이런 SSM을 Discretize를 하게 되면 저기 있는 XT에 대한 도함수가 XT-1 같은 형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모델과 굉장히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ODE꼴을 푸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뒤에 만바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오일러 메소드를 통해서 풀어본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있는 X'T에 대한 정의가 이 포스트잇, 노란 포스트잇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델타가 한없이 작다고 생각을 하면 노란 포스트잇 아래쪽에 적힌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 X'T의 자리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파란 박스의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A 바 자리에 이 I 더하기 델타 곱하기 A 그리고 B 자리에 델타 B라고 하는 각각 이 새로운 식을 A 바 그리고 B 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A와 B라는 것은 UT 그리고 YT라는 Continuous Flow를 모델링하는 것이었다면 이 A 바와 B 바라는 것은 UT와 YT가 더 이상 컨티뉴스하지 않고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꼴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를 하고 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RNN과 거의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디스크리타이즈드 SSM의 경우는 A 바가 이전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트랜스폼하고 B 바가 지금의 인풋 UT를 프로젝션을 해서 이제 다음 스텝의 저 히든 스테이트인 XT를 구성하게 되고 그 XT로부터 C 바가 곱해져서 YT를 내보내는 것처럼 RNN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받고 지금 타임 스텝의 인풋을 받아서 다음 스텝으로 넘겨줄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이게 어떤 RNN의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디스크리타이즈드 된 SSM이랑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RNN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하지만 차이점으로는 이 SSM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여전히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통해서 RNN과 똑같은 원리로 이 디스크리트한 어떤 데이터셋으로도 쓸 수 있게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훈련시킬 파라미터는 이 도함수를 운용하는 이 A와 B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지 이 A 바와 B 바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타이즈된 SSM으로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디스크리트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컨티뉴스한 플로우를 모델링을 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런 SSM의 경우에는 이 LTI, 즉 리니어 하면서도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어떤 non-linearity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fast training이 가능합니다. 이 빠르게 훈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recurrence를 convolutionize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convolutionize를 한다는 것은 YT를 만들어내기 위해 X0부터 XT까지 각각 수행될 연산을 미리 다 수행한 뒤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커널을 만들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커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y0에 대한 연산은 이런 컨볼루션으로 처리를 하고 y1에 대한 연산은 이렇게 한 칸 옮긴 뒤에 이렇게 1D 컨볼루션을 하면 만들 수 있고 y2는 또 아래와 같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 커널의 길이를 중간에 a를 한 번씩 더 곱해주는 형태로 쭉 늘린다면 더 긴 아웃풋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컨볼루셔나이즈가 가능하다면 FFT를 사용을 해서 더 빠르게 연산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왜 RNN은 이렇게 컨볼루셔나이즈가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RNN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액티베이션 때문에 이런 미리 커널 연산을 다 해놓지 못한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SSM의 경우에는 LTI, 즉 리니어하면서 타임 인베리언트 합니다. 즉 저 커널이 y1을 예측할 때든 y2를 예측할 때든 커널 내의 값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토큰마다 행해지는 연산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적용될 수 있는 커널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LSTM과 같은 경우에는 xt-1, xt, xt 플러스 1에 대해서 각각 어떤 토큰인지에 따라 게이팅을 하는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토큰인지에 따라 다른 연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커널을 미리 만들어 놓지 못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컨볼루셔나이즈가 RNN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이 SSM이라는 전통적으로 컨티뉴스한 펑션을 모델링하기에 좋은 어떤 시스템이 있고 이걸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딥러닝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스크리트한 시퀀스를 다룰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여기서 수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 A-bar라는 것은 xt-1이라는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와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메모리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여기서 B-bar라고 하는 것은 UT라고 하는 스칼라를 이 n 디멘셔널로 뿌려주는 그런 인풋에 대한 처리를 하는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는 반대로 이 히든 스테이트에서 YT로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SM의 경우에는 컨볼루션 모드로 빠른 훈련도 가능하고 이런 리커런트한 모드로 빠르게 추론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 성능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SSM을 가지고 이런 딥러닝 관점에서 어떻게 성능 좋은 모델을 만들어냈는가 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바로 뒷 파트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owards Number 파트입니다. 먼저 LSSL인데요. 사실 이런 SSM을 요즘 스타일로 그러니까 블럭처럼 쌓아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겠다, 시퀀스 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한 사례는 이미 만바 이전부터 꽤 많았습니다. 이 LSSL의 경우에는 SSM만을 스태킹을 한 모델이고 특히 MLP 레이어도 없이 SSM만을 쌓은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이 목적이 바뀌는 건 없고요. 이 SSM 자체에 대한 그래서 트랜스포머처럼 스태킹을 통해서 그 퍼포먼스를 높이고자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메인 피규어에서도 제가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데요. 컨볼루션을 통한 fast train 그리고 recurrence를 통한 efficient inference가 가능한 모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stacked SSM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뭐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중요한 트릭이 있는데 특히 SSM의 파라미터 중에서 A 매트릭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되게 집중을 한 논문입니다. 즉 A 매트릭스를 어떻게 초기화 혹은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여기서 왜 SSM에서 A 매트릭스가 중요한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파이나이트한 메모리 공간에 거의 무한정한 시퀀스의 정보를 잘 담아둬야 하는 게 이런 SSM 모델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보를 잘 담는다는 것은 어떻게 메모리에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이건 사실 A 매트릭스가 하는 일이죠. 게다가 LSSL은 RNN과 구조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마저 물려받는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A가 시퀀스 랭스만큼 곱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RNN과 똑같이 vanishing 혹은 exploding gradient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측면에서 불안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드 된 A를 가지고는 옵티멀로 쉽게 최적화가 되지 않는다
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히포라는 논문을 보고 와야 하는데요. 이 히포가 결국에는 A 매트릭스를 초기화하는 거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논문이고요. 근데 히포 자체는 이 SSM과 큰 관련이 있는 논문은 아닙니다. 히포는 결국에 어떤 파이나이트한 공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나 메모리에 어떻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시퀀셜 정보를 잘 담고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이랬었는데,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에게 기억해야 하는 펑션 혹은 시퀀스 f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t 시점 이전에 모든 f의 히스토리를 어떤 제한된 디멘전, 제한된 메모리나 제한된 히든 스테이트 내에 잘 압축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오브젝티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펑션 f를 저희가 잘 다룰 수 있는 펑션 g의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g는 n개의 orthogonal한 폴리노미얼 베이시스, 그러니까 n개의 함수인데 그 n개의 함수 각각이 특정한 구간 내에서 직교하는 그러한 n개의 다항함수로 이루어진 GT의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저 선들이 각각 n개의 폴리노미얼 베이시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CT는 F를 G에 프로젝션을 했을 때에 그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코에피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n개의 정규 직교하는 다항함수를 가지고 F를 근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때 그러면 각 n개의 함수에 대한 일종의 가중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F를 G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베이시스는 얼마, 두 번째 베이시스는 얼마, n번째 베이시스는 얼마, 이렇게 가중치를 줄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각각의 가중치를 담고 있는 벡터가 코에피션트 벡터, 즉 CT이고, 항상 이 CT는 F와 G의 차이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코에피션트를 담고 있는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법 같은 컨텍스트 벡터를 어떻게 얻냐, 즉 t 시점 이전 F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코에피션트를 담고 있는 CT라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적절한 폴리노미얼 베이시스와 그에 대한 메저먼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CT의 업데이트 룰, 즉 CT의 도함수가 해석적으로 도출이 된다, 즉 계산적으로 그냥 구해진다 라는 것을 히포 연구진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데이트 룰, 즉 CT의 도함수를 안다는 것은 어떤 시간 t에서든지 FT 이전의 히스토리를 저희가 선정한 폴리노미얼 베이시스 상에서 가장 최적으로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코에피션트를 항상 알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 펑션 g 위에 f를 항상 잘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코에피션트 벡터를 항상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함수는 당연히 앞에서 보신 것처럼 디스크리타이즈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g 그리고 적절한 메저먼트를 선택하면 CT의 업데이트 룰이 해석적으로 도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여기서의 A와 B는 G와 메저먼트에 따라서 도출되는 것이고 훈련의 대상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A 매트릭스와 B 벡터는 이 G를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선택을 하고 메저먼트를 시작부터 지금 시점까지 동일한 웨이트로 적분을 하는 메저먼트로 선택을 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은 A 매트릭스와 B 벡터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포가 SSM을 훈련시키기 위해 나온 매트릭스라기보다는 이렇게 RNN에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히포 논문에서 어떻게 쓰여졌나 보다는 이 히포에서 설계된 A 매트릭스는 특별히 이전 인풋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매트릭스이다 라는 것만 알고 가셔도 뒷부분을 이해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LSSL로 돌아오면요. 이후에 거의 모든 딥 SSM 모델들은 이 히포 프레임워크의 A로 SSM의 A 매트릭스를 초기화를 합니다. LSSL에서 표현을 빌리자면 LSSL은 아무래도 SSM 기반이다 보니까 RNN과 유사한 Vanishing Gradient의 단점을 물려받지만 RNN과 달리 리니어하고 또 애널라이저블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한 A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A가 히포 매트릭스의 A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만바 이전 연구에서는 이 A 매트릭스를 다 논트레이너블하게 했다라는 자료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LSSL부터 A는 트레이너블 하는 옵션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뒀고요. 이를 위해서 원래 히포에서는 A와 B가 강제로 도출되는 값이었지만 뭐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겠지만 초기화를 A로 하고 더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좀 조건을 완화를 시켜서 여기서부터 A 매트릭스도 훈련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딥 SSM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셋을 훈련을 시킨다고 했을 때 어떤 차원과 관련해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1D 인풋, 1D 아웃풋의 상황에서는 인풋 스칼라 UT를 이전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 xt-1과 합쳐서 지금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인 xt를 만들고 이로부터 아웃풋 스칼라 yt라는 것을 뽑아내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 매트릭스는 n by n, B는 이제 n by 1, 그리고 C는 1 by n 이런 차원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ABC의 차원과 동일하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운용하는 이 인베딩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스칼라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DNN에서는 저희가 D 모델이라고 하는 크기의 인베딩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B라는 것은 1이라는 스칼라를 N으로 프로젝션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D 모델을 N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C는 반대로 이제 N에서 D로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지는 않습니다. A 매트릭스와 히든 스테이트, 즉 메모리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의 펑션에 대한 정보를 N차원에 담아서 운용을 하는 그런 요소였는데요. 물론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설명드릴 방식으로 이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을 고수를 하는 것이 보통의 딥 SSM 아키텍처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A바, B바, C의 차원이 각각 저희가 알고 있는 n by n, n by 1, 1 by n 뒤에 저희가 운용할 인베딩의 차원 D 모델만큼 추가의 차원이 하나 더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을 만들어내던 A바, B바, C가 각각 D 모델 개씩, 즉 저희의 인베딩 수만큼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림으로 보시면 예를 들면 D 모델이라는 저희의 인베딩 차원 중에서 첫 번째 차원에 대한 흐름을 관장하는 SSM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차원에 대한 SSM이 또 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D 모델의 차원에 대해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SSM이 하나씩 존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A바, B바, C가 각각 D 모델 개씩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A 매트릭스를 공유를 하냐 뭐 이런 걸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기본은 이런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보통의 리니어 프로젝션에 익숙한 저희들이 자주 쓰는 연산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종의 아우터 프로덕션처럼 데이터를 다루게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D 모델 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 속에 있는 각각의 D 모델계의 엘리먼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거의 모든 딥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스트럭처가 공유하는 철학 같은 것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즉 SSM을 쓴다라는 것은 implicit한 continuous flow를 잡아내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SSM에서는 dense한 벡터들의 엘리먼트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SSM을 쌓았을 때 이 SSM이 아닌 FSM 앞 뒤에 있는 어떤 연산들의 경우에는 뭐 D 모델 간의 인터랙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SSM 안에서의 ABC로 인해 이루어지는 연산들의 경우에는 이 각각의 D 모델을 인디펜던트하게 보겠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S4 그리고 S4D 모델에 대한 논문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SSM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LSSL까지도 리커런트하게 또 컨볼루션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보틀렉이 혹시 보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리커런트를 봤을 때 B 바와 C의 경우에는 n by 1 혹은 1 by n의 어떤 벡터 형태인데요. A의 경우에는 히든 스테이트를 히든 스테이트로 리니어 트랜스폼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n by n의 매트릭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바와 C보다는 A 바에서 일어나는 컴퓨테이션의 코스트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예측하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컨볼루션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A 바가 뒤에 있는 시퀀스의 인풋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곱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소모적인 n by n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거듭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보틀렉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는 컨볼루션에서 미리 계산을 하더라도 똑같이 n by n 매트릭스를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컨볼루션 커널을 미리 계산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많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요구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A 매트릭스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D 모델계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LSSLS 트레이닝은 사실상 컴퓨테이셔널 측면에서 굉장히 infeasible 했다라고 S4의 저자들이 주장합니다. 물론 LSSL에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A의 거듭 제곱을 좀 효율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여러 메서드를 도입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또 numerically unstable 하다라고 S4의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S4에서는 reparameterized SSM, 그러니까 Structured State Space Sequence Model, 줄여서 S4라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크게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저 A 매트릭스를 대각화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대각화를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대각화가 되지 않았다면 이전 타임 스텝의 n 디멘셔널에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오면 이 히든 스테이트와 A라는 매트릭스 간의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각화가 되고 나면 저 XT를 A의 대각성분과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멀티플리케이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대각화의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딥 스택트 SSM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게끔 만든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완전히 그림처럼 보이시는 대각화를 이뤄낸 것은 S4D이고요. 유사하게 그 이전에 나왔던 모델이 S4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H3 모델인데요. 사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기반으로 랭귀지 모델링의 이 S4 이후로 또 도전했던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게 H3고요. 또 하나의 갈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트랜스포머의 랭귀지 모델링의 능력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SSM을 쌓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처럼 하나의 블럭 단위에 더 컴플렉스한 연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듈을 추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요. 랭귀지 모델링을 잘하는 이 트랜스포머에 비해 이 Structured SSM이 무엇을 못하는지 실험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만바에서도 나중에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어프로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SSM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능력을 더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런 추가의 연산이 하나의 블럭 안에 더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3의 저자들은 SSM은 이러한 두 태스크를 못할 것이다. 즉 이 두 태스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SSM에는 부족하다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그 두 태스크는 Inductive Head 그리고 Associative Recall입니다. Inductive Head는 정해진 스페셜 토큰 뒤에 어떤 글자가 왔었는지 기억을 해놓고 그에 따라서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꺽쇠 모양 뒤에 F가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인풋으로 꺽쇠가 왔을 때 F를 정확하게 출력을 해내야 하는 태스크이고요. Associative Recall의 경우에는 인덕티브 헤드와 유사하지만 어떤 키 밸류쌍을 기억을 해놔야 하는 태스크입니다. 즉 A는 2, C는 4, B라는 키는 3, D는 1 이런 키 밸류를 기억해 놨다가 A라는 키가 오면 2, C라는 키가 오면 4 이런 식의 키에 대한 밸류를 뽑아내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태스크인 것이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 두 태스크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랭귀지 모델링도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S4D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태스크를 잘 하지 못하고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은 이걸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저자들은 SSM에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 이걸 못하는 걸까? 이 태스크를 잘 하게 해주려면 어떤 능력을 심어줘야 할까? 라는 고민 끝에 특정 능력을 심어주기 위한 연산을 추가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H3는 보시는 것과 같이 두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오는 두 태스크 모두 이 저자들이 이 각각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인조적으로 만들어낸 태스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3의 저자들은
특정 인풋 뒤에 등장한 인풋을 기억하는 능력과 지금 시점에 인풋된 정보와 지금 시점에 이 메모리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능력, 이 두 개를 심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구현된 것을 보면 이 1번 능력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점의 인풋에 대해서 해당 시점에 대한 인풋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에 대한 인풋도 같이 주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t 시점의 토큰 정보를 t 플러스 m 시점까지도 딜레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듈을 추가함으로써 심어준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SSM도 글로벌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실험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모듈을 추가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1번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인풋에 대해서 시퀀스 방향으로 컨볼루션 1D를 하는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줬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점은 SSM이 랭귀지 모델링을 하는데 중요한 특정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연구진들이 파악을 했고 그중 하나의 능력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SSM에 들어가기 전에 시퀀스 방향으로의 컨볼루션 1D 레이어를 태워줬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연산은 만바에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웰컴 만바입니다. 네, 만바를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트랜스포머의 하이 퍼포먼스는 유지를 하면서 서브 쿼드라틱한 아키텍처는 뭐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만바는 그 갈래 중에 하나인 딥 스트럭처드 SSM의 철학을 이어받는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계열의 장점 중에 하나인 패스트 인퍼런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하이 퍼포먼스를 달성하게 되죠. 특히 이 퍼포먼스 관련해서 랭귀지 모델링에도 이 정말 트랜스포머와 비견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SSM의 성능 문제는 SSM의 셀렉티비티를 도입을 해서 해결을 하고요. 이 셀렉티비티를 도입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와 관련된 문제를 하드웨어 어웨어 패럴렐 스캔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바는 앞선 S4의 후속이자 이 후수라겠지만 패럴렐 스캔과 셀렉티비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S4 더하기 이 두 개의 S가 되어서 S가 총 6개가 되니까 만바로 네이밍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만바는 기존 Structured State Space 모델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점을 찾았고 어떤 걸 해결했는지를 좀 볼 텐데요. 앞서 H3가 랭귀지 모델링에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 그 점을 찾고 보완했던 것처럼 만바도 비슷한 어프로치를 취합니다. 지금 Structured State Space 모델이 랭귀지 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점이 부족한지 분석하고 이를 보완을 하는데요. 이런 Structured State Space 모델은 RNN과 CNN의 인터체인저블한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분야들, LRA, Long Range Arena나 오디오, 비전 등 특히 어떤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는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텍스트와 같은 인포메이션 덴스하고 또 디스크리트한 분야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면을 드러내놓고 강조하진 않지만 만바는 그냥 SSM의 성능 개선이다라기보다는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보다는 디스크리트한 곳에서 더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디스크리트에 좀 더 맞춰서 신경 쓴 버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H3처럼 어떤 하나의 태스크를 제안을 하는데요. 그 태스크가 셀렉티브 커핑입니다. 즉 이 셀렉티브 커핑이라는 태스크를 잘 해야 랭귀지 모델링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의 Structured State Space 모델은 이런 태스크를 잘 하지 못할 것이고 이걸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추가를 해야 되느냐 라는 식으로 논문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럼 셀렉티브 커핑이란 뭐냐? 그냥 커핑 태스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그걸 그대로 컨베이를 하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이런 태스크는 아래와 같이 저런 간단한 커널 하나만 학습을 하더라도 바로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태스크입니다. 하지만 인풋들 중에 셀렉티브하게 커핑을 하는 태스크도 SSM이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커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랭귀지 모델로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겠죠. 즉 히든 스테이트 HT에 현재 인풋 XT를 선택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토큰들에 따라서 히든 스테이트로 실는 그 연산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S4의 구조로 이거 가능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식은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의 SSM 레이어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레이어 안에 SSM이 이렇게 A, B, C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의 존재를 한다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줘서 이 디스크리트한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산화를 해줍니다. 이때 여기 사용되는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식이 약간 복잡한데요. 쉽게 생각해서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오일러 메소드를 사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제로 오더 홀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산화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 A 바는 저런 식으로 B 바는 저러한 식으로 구해진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러한 식으로 컨티뉴어스에서 디스크리트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저렇게 컨볼루션 커널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할 때는 빠르게 FFT를 사용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알고리즘은 이 SSM을 스택을 했을 때 한 레이어 내에서 일어나는 연산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하나의 토큰에 대한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레이어 단위로 저렇게 배치개의 시퀀스, 그리고 L개의 토큰, 그리고 그 토큰들이 각각 D의 디멘전에 임베딩이 되어 있다 라는 이런 텐서 인풋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 기존 S4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었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C 각각에 대한 차원은 이렇게 되겠죠. D 디멘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 대문자 D를 저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D 모델이라고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원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연산이 일어나는지는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XT라는 것은 D 디멘전의 벡터입니다. 그리고 SSM에서는 이 각각의 D개의 스칼라를 인디펜던트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D 디멘전의 인풋에 대해 각각 n 디멘전의 히든 스페이스로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n by d의 매트릭스처럼 생긴 B바는 사실 어떻게 보면 n 차원의 벡터 D개로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즉 XT의 첫 번째 스칼라는 B바의 첫 번째 벡터와 곱해져서 n 차원으로 프로젝션이 되고 XT의 D번째 스칼라는 B바의 D번째 벡터 n 차원의 벡터와 곱해져서 n 차원의 히든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이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즉 XT는 D개의 스칼라를 가지고 있는 D 디멘전의 벡터고요. 그리고 이는 이 B바를 통해서 각각의 D개의 스칼라가 모두 각각 n 차원의 히든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이 되는 것입니다. 또 A의 경우에는 각 D개의 n 차원의 히든 스테이트를 D개의 n by n 매트릭스로 리니어 트랜스폼을 시켜서 업데이트된 n 차원의 히든 스테이트를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D개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저희가 봤던 n by n 매트릭스 A가 D 모델개, D개 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앞에서 이런 것도 봤었죠. A바 매트릭스가 사실은 대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A바 매트릭스와 히든 스테이트를 곱하는 게 아니라 A바 매트릭스의 대각성분과 히든 스테이트를 곱해주는 이피션트한 계산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즉 D개의 A바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들을 그대로 매트릭스인 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n by n의 대각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 대각 성분만 담고 있는 n 차원의 벡터만 각각 D개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결국 이 연산은 D개의 n 차원의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D개의 n 차원의 A바 매트릭스의 대각 성분, 즉 D개의 n 차원의 A바 벡터와의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전 히든 스테이트는 n 차원의 히든 스테이트를 각각 D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는 n 곱하기 n 크기의 대각 매트릭스가 D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Di번째 히든 스테이트는 Di번째 A에 의해서 리니어 트랜스폼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알고리즘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ABC의 차원이 각각 D by N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A가 사실은 D by N by N이어야겠지만 대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D by N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저기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는 델타가 또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D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SSM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줄 거냐, 즉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줄 때 얼마의 값을 곱해주게 되는지까지도 파라미터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시퀀스 랭스 L 내에서 어떤 토큰이 들어오든 간에
행해지는 연산은 동일하게 됩니다. 즉 x1 토큰이든지 x2 토큰이든지 동일하게 b바1부터 b바 d와 인터랙션이 있게 되고요. 또 똑같이 a바1과 a바 d까지와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셀렉티브 커핑을 잘 하려면 xi로 어떤 인풋이 들어오냐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b가 곱해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셀렉티브 커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걸 되게 간단하게 해결하는데요. 트랜지션이 인풋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인풋에 상관없이 다 동일해서 문제였다면 인풋 디펜던트, 즉 인풋에 따라서 바뀌게 바꿔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 b바는 그냥 각각의 d개의 스칼라를 n차원으로 매핑을 하는 동일한 b바였다면 바뀐 뒤의 b바는 들어오는 각 토큰마다 b를 따로 만들어줄 수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쉐입이 배치 그리고 L의 토큰마다 생겨야 되기 때문에 뭐 BC, 델타와 같은 것들의 쉐입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당연하겠죠. 일단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BC, 델타는 더 이상 파라미터가 아님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대상이 아니라 어떤 연산의 결과인데요. 오히려 이 BC, 델타는 SB, SC, S델타라는 함수를 통과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 함수들은 모두 X를 인풋으로 해서 각각 B, C, 델타를 만들어내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들은 단순한 리니어 오퍼레이터고요.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학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리니어 n이라는 것은 n차원으로 매핑을 하는 리니어 레이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SB, SC, S델타를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SB와 SC는 좀 많이 비슷하고 하는 역할이 사실은 뒤집으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SB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온 피규어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배치 차원은 무시하고 그냥 L개의 토큰, D 디멘전에 L개의 토큰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만든 피규어임을 감안을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BX라는 함수는 이 B 곱하기 L 곱하기 D 디멘전의 이 인풋 X 이 자체를 그대로 받아서요. 아웃풋으로는 B 곱하기 L 곱하기 N, 그러니까 D 차원을 N 차원으로 리니어 매핑을 하는 그런 함수이자 그런 단순한 리니어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드 구현 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원래는 B가 D 곱하기 N 쉐입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든 B, 모든 L의 토큰에 대해서 동일한 연산을 수행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B 곱하기 L 디멘전이 추가가 됨으로써 각각의 B 내에 각각의 L, 즉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텐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C도 SCX라는 리니어를 통과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D에 적용되는 S델타가 좀 특이한데요. 원래 델타는 그냥 D차원이었지만 이렇게 앞에 B차원, L차원이 추가가 됐다는 뜻은 각 토큰에 대해 디스크리타이즈를 각각 다른 상수로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인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S델타는 어떤 쉐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B 곱하기 B by L by D라는 인풋 X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델타도 똑같이 B by L by D가 됩니다. 사실 차원이 유지되는데 이게 D 차원을 1차원으로 다시 프로젝션을 하고 그걸 다시 D차원으로 브로드캐스트해서 펴주는 식으로 차원을 다시 맞춰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B by L by D의 텐서에 바이어스라고 볼 수 있는 이 파라미터를 더해준 뒤에 소프트 플러스 액티베이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소프트 플러스도 쉽게 생각하면 렐루처럼 생긴 함수고요. 이 소프트 플러스를 통해서 이 결과값을 양수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델타가 아까 전에 보셨던 미분의 정의에 나오는 델타와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델타가 0 또는 음수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소프트 플러스를 통해서 양수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하지만 스텝이 남았죠. 이 델타를 가지고 A와 B를 각각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야 합니다. 제로 오더 홀드 룰에 따르면 이 A 바의 경우에는 델타 곱하기 A의 엑스포넨셜로 구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델타와 A를 곱하고 거기에 엑스포넨셜을 취해주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원래 기존의 A 바는 이렇게
D 곱하기 n의 매트릭스가 모든 B와 모든 L, 즉 모든 토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연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바에서도 동일하게 이 오리지널한 A 자체는 D 곱하기 n, 즉 모든 토큰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다시 말해서 어떤 토큰인지에 따라 바뀌지 않는 그런 A 매트릭스를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만바에서는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할 때 이렇게 델타와 곱해지게 되는데요. 델타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B by L by D 차원의 텐서입니다. 그리고 A는 D by N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둘을 D 차원에 대해서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는 식으로 곱셈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델타 1과 A가 곱해져서 첫 번째 토큰에 대한 A 바 1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델타 T와 A가 곱해지게 되면서 T번째 토큰에 대한 A 바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L번째 토큰까지도 델타 L과 A가 곱해지게 되면서 L번째 토큰에 대한 A 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 곱셈의 계산 결과로 B by L by D by N 이라는 A 바 텐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A 바 텐서가 원래는 D by N이었는데 B by L by D by N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A 바 매트릭스가 A 매트릭스였을 때는 모든 토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매트릭스라면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징을 해준 이후에는 각 토큰에 적용되는 A 바 매트릭스 또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B의 경우에는 어떻게 디스크리타이즈가 되냐면요. B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배치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L 곱하기 N, 즉 L 토큰에 대해서 N 디멘전의 벡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델타는 L by D, 그러니까 LK 토큰에 대해서 D 차원의 벡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A를 디스크리타이징 할 때는 겹치는 D 차원에 대해서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멀티플리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델타와 B의 인터랙션이 아우터 프로덕트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델타는 L 토큰에 대해서 D 디멘전의 벡터를 가지고 있고 B는 L 토큰에 대해서 N 디멘전의 벡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델타 1과 B1이 아우터 프로덕트가 되어서 N 곱하기 D의 첫 번째 토큰에 대한 B 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델타 T와 BT가 아우터 프로덕트가 되어서 D 곱하기 N 크기의 T번째 토큰에 대한 B 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L번째 토큰에 대한 델타 L과 B번째 토큰에 대한 BL이 아우터 프로덕트 형식으로 연산이 되어서 이런 L번째 토큰에 대한 디스크리타이즈드 B 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B 바를 만드는 디스크리타이징 메서드는 제로 오더 홀드에 의하면 저렇게 좀 긴 식을 통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들은 꼭 그 제로 오더 홀드 수식을 엄밀하게 따르는 형태로 B 바를 디스크리타이징 하지 않아도 성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논문에는 따로 나와 있진 않지만 실제 구현체를 보면 이 B 바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델타와 B의 아우터 프로덕트에 앞에서 A를 디스크리타이징 했던 것처럼 익스포넨셜을 씌워주는 형태로 되게 간단하게 디스크리타이징을 진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이것은 어떤 엄밀한 수식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심플리시티를 위해서 B바를 이렇게 단순하게 디스크리타이징을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B바의 경우에도 B by L by D by N 이라는 쉐입을 가지는 텐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각 토큰의 내용에 따라 각 토큰의 디펜던트하게, 즉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A와 B의 연산이 정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A와 B가 각각 델타와 곱해지게 되면서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델타가 단순히 이런 디스크리타이징 메소드 속에 들어있는 상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델타를 곱해줘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어떤 학습된 델타를 곱한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델타가 만약에 0에 아주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하면 A 바는 1이 되어서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그대로 복사를 할 것입니다. 즉 A 바가 1이 된다면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A 바가 곱해져서 다음 히든 스테이트로 넘어갈 텐데, 여기서 A 바가 1이라면 1 곱하기 이전 히든 스테이트가 다음 히든 스테이트로 그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B 바의 경우에는 저 괄호 속에 exponential 델타 A 부분이 1
즉 i가 되게 되면서 전체식이 0이 되어버리는데요. 결국 그러면 현재 인풋 곱하기 b바가 히든 스테이트로 들어가게 될 텐데 b바가 0이기 때문에 현재 히든 스테이트에 지금의 인풋이 하나도 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델타가 0이 되면 히든 스테이트에 현재 정보는 담지 않고 이전 스테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넘겨주겠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또 델타가 점점 커진다면 또 반대로 델타가 점점 커지게 되면 현재 인풋에 대한 영향이 히든 스테이트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즉 어떤 학습된 델타를 A와 B에 곱해서 A 바와 B 바를 만든다는 것은 해당 타임 스텝의 인풋과 이전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얼마나 어떤 비율로 조정하여 업데이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컴포넌트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실제 구현에서는 이 비바 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 이 제로 오더 홀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러프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만바의 SSM 디자인을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만바는 앞에서 봤던 H3처럼 SSM만을 스태킹을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블럭 안에 SSM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블럭을 스태킹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럼 SSM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고요. 전체 모델 아키텍처는 네, 이러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3와 게이티드 MLP의 구조를 합친 모습을 만바 블럭이 띄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의 만바 블럭을 위로 차곡차곡 쌓아서 만바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 각각의 만바 블럭 사이에 스킵 커넥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모델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가 하나의 만바 블럭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추후에 나올 만바 구현체에 대한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논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랜스포머와 동일하게 하나의 블럭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블럭으로 들어가는 쉐입도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랭스 곱하기 D 모델이고요. 이 블럭에서 모든 연산이 끝난 다음에 다음 블럭으로 넘겨주는 쉐입 역시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랭스 곱하기 D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블럭이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랭스 곱하기 D 모델의 텐서를 받자마자 하게 되는 일은 저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D 모델 차원을 D 이너 차원으로 익스펜드를 해주게 됩니다. 즉 하나의 블럭 내에서는 저 리니어 프로젝션을 거친 다음에 D 모델 차원에 대한 연산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D 모델을 익스펜드한 D 이너 차원에 대한 연산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하나의 블럭에 들어갔다 나오는 차원은 D 모델이 되겠고요. 그 안에서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SSM에서의 D와 같은 역할은 여기 보이시는 D 이너에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보이시는 D 이너, 즉 D는 각각의 차원을 독립적으로 다뤘던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D 모델의 경우에는 D 모델에서 D 이너로 또 D 이너에서 D 모델로 이렇게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차원이 확장되고 차원이 축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채널 간의 믹싱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아까부터 계속 봤었던 D 이너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D와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 간의 인디펜던스를 확고하게 지키는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D 모델은 저희가 보통 스택해서 쓰는 이런 트랜스포머에서 많이 보는 개념처럼 채널끼리 잘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 이너가 앞서 본 D와 동일했기 때문에 각각의 D 이너 인디펜던트한 인풋 베리어블에 대해서 각각의 n차원의 스테이트 벡터가 필요하겠죠. 여기서의 n차원이 여기서는 D 스테이트와 동일하게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 이너와 D 스테이트, D 모델 이런 말은 전부 다 공식 GitHub에 있는 구현체에서 쓰고 있는 네이밍들이고요. 그래서 혹시 구현체를 직접 보실 때 논문에 써져 있는 D가 구현체에 있는 D 이너이고 논문에 써져 있는 N이 구현체에 있는 D 스테이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어떤 D 모델 차원의 토큰이 들어온다면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 D 모델이 D 이너로 확장이 될 거고요. 그럼 이 토큰은 D 이너 디멘전의 벡터가 될 것이고 D 이너 엘리먼트 각각들에 대해서 D 스테이트 차원 크기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운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SSM 외에 하나의 블럭 안에 어떤 연산들이 추가로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리니어 프로젝션이 인풋 단에서 진행이 될 때 저 SSM으로 넣어주는 방향 말고 하나 더 리니어 프로젝션이 또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라마 같이 최신 트랜스포머의 레시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게이티드 MLP 구조를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이트 프로젝션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드리지는 않겠지만 저 게이트 프로젝션 레이어를 따로 둬서 저 인풋 프로젝션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텐서를 만들어내고요. 이걸 액티베이션을 해주고 결과적으로 인풋 프로젝션 이후에 어떤 작업을 거친 텐서를 그대로 아웃풋 프로젝션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엘리먼트는 게이팅을 통해서 아웃풋 프로젝션으로 가기 전에 꺼줄 수가 있겠죠. 이 인풋 프로젝션 이후에 처리된 텐서를 게이트 프로젝션에서 액티베이티드 된 텐서와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줌으로써 말이죠. 즉 이런 구조를 게이티드 MLP라고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라마와 같은 논문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 게이티드 MLP 말고도 그 H3에서 했던 것처럼 SSM에 인풋을 넣기 전에 컨볼루션을 한번 태우는 그런 구조도 차용을 합니다. 이 컨볼루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퀀스 랭스 방향으로 1D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는 건데요. 이 컨볼루션은 시퀀스 랭스 방향으로만 믹싱을 하고 이 내부에 있는 D 이너 디멘전 안에서는 믹싱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 이너로 프로젝션 된 이상 각각을 인디펜던트하게 지켜주는 것인데요. 코드 구현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각각의 D 이너들에 대해서 각각의 1D 컨볼루션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D 이너를 섞어주는 컨볼루션이 아니라 같은 D 이너에 속하지만 이전 타임 스텝의 토큰에 대한 정보를 섞어주는 이런 역할을 여기 1D 컨볼루션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게 하나의 만바 블럭이고 이 만바 블럭에 대해 레지듀얼 커넥션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까지 한 것을 진짜 하나의 블럭으로 사용해서 그걸 쭉 쌓아 올려서 만바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쭉 쌓아서 만바라는 걸 트레이닝을 시키면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예리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앞서서 LSTM이 왜 컨볼루셔나이즈가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 때 인풋에 따라 행해지는 연산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커널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 글로벌하게 똑같이 연산이 적용이 되는 커널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른쪽 SSM의 경우에는 저렇게 동일한 A바, B바, 그리고 C가 모든 인풋에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커널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기면서 컨볼루션을 진행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왼쪽의 만바는 더 이상 이런 고정적인 A바, B바 혹은 C를 사용을 하지가 않죠. 매 토큰마다 동일한 A바 혹은 B바를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커널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인풋마다 행해지는 연산이 다른데 커널은 인풋마다 행해지는 연산이 동일해야만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볼루션은 만바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바 연구진들은 패럴렐 스캔이라는 걸 대신 사용을 하는데요. 이 패럴렐 스캔이라는 것은 뭐 누적합과 같은 리커런트한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패럴렐 스캔은 연산의 어소시어티비티를 만족한다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어소시어티비티란 어떤 연산에 A와 B를 먼저 한 다음에 C를 연산을 하든 B와 C를 연산한 다음에 A를 나중에 연산하든 그 결과가 동일하다면 어소시어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어소시어티비티를 만족한다면 패럴렐 스캔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SSM에서의 이런 리커런트는 보시는 것처럼 H0가 있어야 H1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H1이 있어야 H2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본질적으로 되게 리커런트해 보여서 뭔가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즉 HT-1이 있어야 HT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점을 찾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건데요. 그러면 HT-1을 계산할 때 HT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먼저 계산해 놓을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바에서는 여기처럼 H0, 즉 B0바 곱하기 X0를 계산하고 있을 때 A2바 곱하기 A1바 혹은 B3바 곱하기 X3처럼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해놓습니다. 이는 만바의 리커런스도 똑같이 어소시어티비티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예시에서도 H2에 있는 A2바 곱하기 A1바 곱하기 B0바 곱하기 X0의 경우에도 A2바 곱하기 A1바에 대한 연산을 따로 그리고 H0에서 시행이 된 B바 0 곱하기 X0를
각각 먼저 수행한 후에 나중에 그 연산 결과를 합치는 식으로 계산 순서를 바꾸어도 계산 결과는 똑같다는 점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미리 할 수 있는 연산은 미리 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컴플렉시티가 5의 n이었던 연산이 프로세서의 수 t에 대해서 5의 n분의 t가 되면서 훨씬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패러렐 스캔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 더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요. 단순한 타임 컴플렉시티만 봤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금까지의 논리대로라면 만들어진 만바 스트럭처드 SSM의 메모리 컴플렉스가 굉장히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국에 저희가 운용해야 되는 차원은 B개의 시퀀스들, 그리고 L개의 토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D개의 인풋 베리어블, 그 각각에 대해서 N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B 곱하기 L 곱하기 D 모델의 차원, 세 가지 차원만 운용을 하게 되죠. 이런 차원의 차이로부터 오는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되게 크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메모리의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하나의 차원이 더 생긴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도 어떤 보틀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GPU에서의 어떤 연산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은 큰 GPU의 HBM이라는 곳에서 속도는 되게 빠르지만 용량은 작은 이런 SRAM으로 텐서를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SRAM에서 어떤 연산이 다 일어난 다음에 작업이 끝난 텐서를 다시 HBM으로 다시 복사를 해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연산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현대 GPU 아키텍처에서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과 같은 실제로 계산의 복잡도가 되게 높은 연산을 제외하면 실제로 SRAM에서 연산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HBM에서 SRAM으로 텐서를 복사하고 다시 SRAM에서 HBM으로 텐서를 복사해오고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실제 연산에 걸리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때 네 디멘전을 모두 SRAM에 복사를 하고 또 HBM으로 다시 복사를 해오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이 연산 자체가 훨씬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컴플렉시티가 높아지는 것이 이런 보틀렉을 만들어내는 복사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고 결국엔 보틀렉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바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플래시 어텐션에서 했던 것과 되게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트리다오의 주특기죠. 이런 커널 퓨전을 사용을 합니다. 즉 여러 개의 연산을 하나의 연산으로 합쳐주는 것인데요. 특히 여기서는 하나의 연산으로 합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HBM에서 SRAM으로, SRAM에서 HBM으로 복사되는 텐서의 디멘전은 결국 앞에서 본 4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 되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연산의 보틀렉, 즉 4개의 디멘전이 생기는 것은 이 SSM 내부가 되니까요. 이 SSM 내부에서 4개의 디멘전을 복사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퓨전을 해줍니다. 일단은 3개의 디멘전을 가진 파라미터들, 여기 뭐 B, C, 델타를 포함해서 A까지 해가지고 HBM에서 SRAM으로 일단 올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퓨전을 하지 않았다면 디스크리타이즈를 한 다음에 A 바와 B 바를 다시 SRAM으로부터 HBM으로 가져왔을 겁니다. 즉 SRAM에서 BDLN 4차원의 A바 B바를 가져온 다음에 또 이걸 SRAM으로 복사를 해서 또 SSM을 계산을 하고 SSM의 계산 결과인 Y를 또 SRAM에서 HBM으로 가져오고 커널 퓨전을 하지 않았다면 연산은 이런 식으로 많은 커피 앤 페이스트를 포함하는 식의 연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리타이즈가 끝난 이후에 이 4차원의 A바, B바를 그대로 SRAM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SSM 연산이 다 끝난 이후에 결과물, 이 결과물은 결국 저 Y, B by L by D의 3차원의 결과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4차원이 아닌 3차원의 텐서가 된 결과물 Y까지의 연산이 끝났을 때 SRAM에서 HBM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O의 N,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 디멘전에 대한 인풋 아웃풋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연산을 묶어서 HBM으로부터 SRAM으로 그리고 SRAM에서 HBM으로 이 복사에 걸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점을 볼 수 있는 트릭을 커널 퓨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더 자세하게는 이 논문의 저자 트리다오가 쓴 플래시 어텐션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Delve into Mamba 파트입니다. 저자들은 이 셀렉티브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아키텍처 철학적으로도 또 공학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셀렉티브, 즉
만약에 어떤 레이어가 셀렉티브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그 레이어 자체가 인풋 디펜던트, 즉 어떤 인풋이냐에 따라서 게이팅을 해주는 요소 자체가 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풋을 어떤 레이어에 통과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바꿔줬다라는 것을 인풋을 게이팅을 통과시켜줬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인풋에 시퀀스 랭스 디멘전으로 인터랙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시퀀스 랭스 디멘전이라는 것은 각 토큰마다라는 디멘전이잖아요. 그래서 인풋의 각 토큰마다 게이팅이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인풋이 들어와서 한 번에 리니어 레이어를 타고 뭐 액티베이션이 되고 이런 것보다도 각 인풋들마다 해당 게이팅이 그 인풋에 따라서 변하는 게이트여야 한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바에서의 게이팅은 모두 그걸 만족을 하고 있고요. 많이들 그 넓은 의미의 게이팅이 데이터 디펜던스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셀렉티브를 잘 해야 하는 태스크는 셀렉티브 커핑이었고 실험 결과 저 아키텍처나 모델보다도 이 셀렉티브니스를 레이어에 추가로 넣어야지만 더 잘하더라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표를 잠깐 해석을 해드리면 레이어라고 적힌 단위는 SSM 블럭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S4의 경우에는 셀렉티브하게 바뀌는 ABC 매트릭스가 아니라 그냥 고정된 매트릭스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S6에서의 레이어는 저희가 아까 봤던 셀렉티브를 가지고 있는 SSM이 되겠죠. 그리고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SSM을 둘러싸서 어떤 연산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면 만바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SSM에 들어가기 전에 리니어 프로젝션을 거치고 컨볼루션이 있고 이런 하나의 블럭 구성을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밌게도 만바 아키텍처에 만바 SSM 레이어를 썼을 때 제일 성능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키텍처가 달랐을 때, 즉 H3와 같은 블럭이었거나 심지어 H4처럼 어떤 아키텍처 없이 SSM만 쌓아 올린 경우에도 단순히 그 SSM 레이어, 즉 SSM 연산만 그 속에 셀렉티브를 추가해주는 것만으로도 어큐러시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바 아키텍처는 고정해 놓고 예전의 레이어, 예전의 SSM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셀렉티브 성능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정리하자면 랭귀지 모델링을 할 때 이들이 만들어낸 이런 신테틱 태스크인 셀렉티브 커핑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때 이걸 잘 하기 위해서 SSM에 셀렉티브한 능력을 심어줘야 되고, 이때 이 셀렉티브는 보통의 그 넓은 의미의 게이팅이 아니라 이 저자들이 말하는 정말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게이팅 자체가 인풋에 따라 달라지는 이러한 게이팅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훨씬 중요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인덕티브 헤드도 마찬가지로 셀렉티브니스를 넣어야 잘 할 수 있을 태스크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신테틱 태스크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뭐 셀렉티브 커핑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태스크 자체가 워낙 쉬운 태스크다 보니까 엑스트라폴레이트 성능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즉 인덕티브 헤드 태스크를 가지고 256의 길이에 대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추론을 할 때 그 추론 요구 길이를 계속 늘려감으로써 어떤 성능의 저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본 태스크인데요. 확실히 만바가 엑스트라폴레이트에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 ROP나 뭐 엑스포즈 같은 트랜스포머에 대한 포지셔널 인코딩 방법도 이런 엑스트라폴레이트, 이런 외삽이 가능하긴 하지만 애초에 태생적으로 포지셔널 어웨어 할 수 있는 만바, 즉 RNN 같은 모델에 비해서 포지션 정보를 어쨌든 인퓨즈를 해줘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성능 저하가 좀 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연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엑스트라폴레이트가 랭귀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른쪽 저자의 GitHub 이슈를 보시면 만바에서도 랭귀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엑스트라폴레이션에서는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퍼더 트레이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또 다른 트랜스포머 모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인덕티브 헤드 태스크에 대해서 다른 뭐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네, 이런 쉬운 태스크 말고 저희가 관심 있는 이 랭귀지 모델링에도 적용이 되는지 드디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트랜스포머처럼 크기를 키웠을 때 안정적으로 성능이 좀 좋아지는지 이게 보장이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 이 트랜스포머 플러스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최신의 하이엔드 레시피로 만들어진 트랜스포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스케일링 러우를 잘 따르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플롭스에도 물론 뭐 낮은 PPL을 보이지만 커지면서 이 PPL이 확실히 낮아지는, 즉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만바가 다른 어텐션 프리 모델들에 비하면 드디어 이렇게 스케일링 러우를 트랜스포머 플러스만큼 잘 따르는 아키텍처에 근접한 것처럼 볼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네, 그리고 이 표는 비슷한 크기의 모델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사실 요즘 많이 쓰는 파운데이션 모델인 라마2나 미스트랄은 애초에 그 파라미터 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서 빠진 상태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테이블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동일 파라미터 숫자를 가진 트랜스포머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살짝 아쉬운 거는 파이2 같은 모델들도 충분히 작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표에서 빠진 것이 살짝 아쉽다라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퍼포먼스와 관련된 지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속도와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텐션 프리의 자랑, 이 추론 속도는 트랜스포머에 비해 얼마나 빠른가, 또 어텐션 프리의 숙제, 이 훈련 속도는 또 만바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에 대한 피겨를 보자면요. 일단 훈련 속도 관련해서는 뭐 저자들이 말한 패러렐 스캔이나 커널 퓨전, 또 여기서는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리컴퓨테이션과 같은 메소드를 사용해서 속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여기 보시면 그 결과로 2K 이상 넘어가는 길이에 대해서는 플래시 어텐션 2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드웨어 어웨어 스캔이 그냥 파이토치의 스캔보다도 훨씬 빠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패럴렐 스캔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스레드의 숫자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일단은 이 가장 빠른 어텐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플래시 어텐션 2보다도 이 패럴렐 스캔이 빠르다는 게 되게 신기한 테이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퍼런스 트루풋 속도에 대한 피규어였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월등하게 빠른 속도를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바 6.9 빌리언이 트랜스포머 1.3 빌리언과 거의 비슷한 추론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당연하고도 깔끔한 결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플렉터 만바 파트입니다. 사실은 아직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왜 이 SSM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언급은 사실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랭귀지처럼 이런 디스크리트한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왜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의 시스템의 SSM을 가져와서 이걸 디스크리타이즈를 해가면서 써야 하는지 사실 논리적으로 이렇다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랭귀지에 컨티뉴어스한 플로우를 모델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근거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엄청 핵심인 셀렉티브니스 자체가 굉장히 디스크리트한 컨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만큼 이 디스크리트한 모달리티에 맞춰서 피팅을 하다 보니까 좀 기존에 잘했던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도 생기기도 하고요. 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왜 꼭 랭귀지 모델링을 할 때 이런 SSM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설득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징으로 보이는데, H3와 만바를 보면서 아직 이 Structured SSM 필드가 아직 이 랭귀지 모델링에 대한 Structured SSM 필드가 좀 패치워크와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즉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보완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또 이걸 또 보완했다, 이런 접근으로 성능을 계속 올리고 있다 보니까 물론 만바만 해도 아주 많은 연구들의 집대성이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만바가 기존 SSM에서 셀렉티비티를 개선을 했지만 또 개선한 셀렉티비티 이외에도 더 많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H3와 만바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어프로치로 더 성능을 올릴 여지가 많다, 즉 만바가 아직 최선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흐름으로 ESSM 쪽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밴드에이드 솔루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단계의 연구 분야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일단 더 많은 주목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텐션은 좀 그러니까 네, 일단 더 스팟라이트를 더 받고 생태계도 더 커져서 좀 좋은 데이터랑 더 큰 모델로 실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만바가 생각보다 진척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트랜스포머가 쌓아온 이 생태계에 비해서 만바는 아직 그 진가를 제대로 검증받지도 못한 상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발표를 좀 길게 만든 이유도 결국 모델의 발전은 수식적으로 멋진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모델을 이해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이로부터 여러 가지 레시피라든가 트레이닝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공들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만바는 트랜스포머보다 낮은 서브쿼드라틱한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는 시퀀셜 모델입니다. Structured SSM과 철학을 공유하면서 더 발전시킨 모델이고요. 기존의 Structured SSM이 본질적으로 Selectivity라는 능력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이를 보완해줌으로써 Structured SSM의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었음을 주장을 하고 또 증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랭귀지에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트랜스포머급의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완점을 위해서 추가한 연산 때문에 이 Structured SSM이 원래 가지고 있던 훈련 속도의 핵심, 이 컨볼루션 연산이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것을 Parallel Associative Scan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퍼포먼스, 그리고 트레이닝 스피드, 인퍼런스 스피드, 삼각형의 세 변 모두 잡은 그런 모델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발표를 만들면서 참고한 자료들이고요. 네, 지금까지 만바에 대한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